오케이.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가지 또 참조하시는데 이제 필요하신 걸 대비해서 안내드리면 이 공유 폴더에 노트북스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 노트북스 이제 폴더를 보시면 3분 전에 수정된 day1.ipynb 파일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작성한 실습 파일인데요. 필요하신 경우에는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참조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려면 쟤한테 다시 업로드를 좀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거는 파일명이 이제 혹시 겹치면은 이게 덮어쓰기가 될 수 있으니까는 이제 올리실 때 그 파일명을 이제 바꿔가지고 업로드를 이제 하시는 게 필요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아니면 이제 그게 귀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폴더 하나 만들어서 뭐 성주 거, 뭐 강사 거, 뭐 이렇게 이제 폴더 하나 만드셔서 이제 올리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자동으로 동기화가 되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작성하고 파일이 저장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이제 동기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다른 문제가 없으신 이상은 동기화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여기서 그냥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최신의 파일이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했던 부분을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어디를 이제 했냐면 요 앱리스트 이제 데이터 셋 요런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앱리스트 ND 어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업로드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같은 코드를 작성을 하시고 실제로 이제 잘 적재가 됐는지 그런 이제 확인하는 과정을 이제 거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사용할 이미지 데이터 셋인데요. 이미지들을 7만여 개의 이미지고요. 요 7만여 개의 이미지를 이제 하나로 이제 합쳐 놓은 이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얘를 이제 클릭해서 바로 이제 볼 수는 없고 이렇게 피클로 읽어드려서 다음과 같이 이제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PLT 임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트레인 데이터 셋에서 하나를 이렇게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참, 전 여기서 해야죠. PLT 이제 임쇼를 통해서 트레인 데이터 셋 첫 번째 거를 PLT 이제 쇼 이제 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게 좀 너무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미지의 크기를 적당하게 제가 좀 2x2 정도로 이렇게 줄여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뭔가 이제 이미지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교재와 이제 싱크를 살짝 맞춰보면 교재 44페이지에서 이미지를 표시하는 이제 임쇼라고 하는 것이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서는 이제 레나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했는데 이게 우리가 뭐 실제로 사용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 데이터를 준비하는 겸 해서 현재 우리 데이터를 일단 다음과 같이 임쇼를 통해서 이제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흑백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컬러 맵 이런 거를 뭐 그레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흑백 이미지로 이제 표시가 이제 됩니다. 이런 거는 그냥 뭐 그냥 장기술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걸로 일단은 우리 실습에 사용할 데이터도 준비해 보는 겸 해서, 또 시각화 라이브러리의 이제 활용도 이제 리뷰해 보는 겸 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잘 됐고요. 그러면 우리의 다음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신경망과 관련된 이제 논의를 이제 살펴보고 싶고요. 47페이지 퍼셉트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교재를 펼친 김에 여기를 이제 좀 읽어보겠습니다. 퍼셉트론 알고리즘을 소개해 드리는데 1957년 알고리즘이랍니다. 근데 이런 지금 2024년이잖아. 근데 이런 걸 이제 왜 배워야 돼? 라고 하면 퍼셉트론이 신경망의 기원이자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원이기 때문에 또 알아봐야 되는데요. 실제 아직까지도 사용이 됩니다. 챗GPT에 퍼셉트론이 사용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현재도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원일 뿐만 아니라 현재도 아셔야 되고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부터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망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다층 퍼셉트론인데, 그럼 퍼셉트론이 뭔지를 알아야 다층 퍼셉트론이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는데, 이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 퍼셉트론이란 다수의 신호를 입력하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읽어서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같은 흐름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딥러닝의 관점에서 뒤로 돌아봤을 때 주요한 그 발명들이 어떤 지점인가 이제 연대기적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 퍼셉트론을 이제 오늘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야 신경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신경망이 뭔지를 알아야 그걸 기반으로 현재의 딥러닝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퍼셉트론의 논의를 그 교재와 같은 스타일로는 좀 소개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소개를 따로 좀 준비했는데, 요거가 전개되는데 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19세기 선형회귀가 만들어지던 시점은 통계학이 탄생하던 시점이었습니다. 통계학이 기존의 수학과 다른 점은 수집된 관측치, 즉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형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모형을 형성한다는 것은 데이터를 발생시킨 근본적인 원인을 고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데이터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추정되는 모형이 올바르다면 그러한 모형을 기반으로 새로운 것에 대해 예측하고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지능의 반대는 본능 또는 반사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능과 반사적 반응은 이해 없이 정해진 동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 유연한 적용이 어렵습니다. 지능은 개별 관측치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관측치를 지배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통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과가 떨어지면 사과가 떨어졌다는 것을 관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째서 사과는 나무에서 떨어지는지 모형을 형성하고 그러한 모형이 다른 경우에도 설명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지능적입니다. 이러한 모형을 형성할 수 있는 존재는 두뇌를 가진 동물들입니다. 개나 고양이도 중력과 가속도를 이해하기 때문에 사냥을 위해 적절한 속도를 가늠하거나 뛰어오르거나 내리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을 하고 그러한 판단이 효과적이라면 개나 고양이의 머릿속에는 중력과 가속도의 물리법칙 모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물론이고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도 머릿속에 생존에 필수적인 물리법칙 모형이 있고 그러한 모형을 활용해 주변 사물의 다음 상태를 예측하고 기대합니다. 그러한 모형을 형성하는 기관은 두뇌입니다.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어렵지만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늘을 나는 비행이 어려운 문제였지만
지금은 하늘도 날고 화성에 물체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 이제는 감격하기보다는 이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지루하다고 느낄 만큼 일상적인 경험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난다는 건 굉장한 일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인류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신화에서 나오는 신들이나 하늘을 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거의 신에 가까운 존재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어려운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비행이라면 새가 어떻게 나는지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케치를 보면 새의 날개에 대한 관찰을 정밀하게 그려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서도 몇백 년 후 비로소 첫 번째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인공지능도 비행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원리를 이해하고 이해하면 응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무언가를 이해하고 그러한 이해를 활용해 유용한 예측과 기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공지능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알려진 우주에서 유일하게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두뇌를 이해하고 모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무언가의 원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것을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능에 대해 이해한다는 것은 지능을 재현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세기는 현미경의 발전으로 뉴런이 밝혀지고 전기와 전자회로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조합한다면 지능의 근거인 두뇌를 재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초에는 전자두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애초에 컴퓨터를 만든 이유 자체가 사실은 전자두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영화 아마 지나가다가도 한 번쯤은 이제 보셨을 텐데, 요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이제 컴퓨터를 만드신 분의 전기적인 이제 영화죠. 그래서 이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영화고, 그때 이제 독일군의 이니그마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 이제 전자두뇌가 뭐 필요하다 뭐 이런 이제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이제 만드셨는데, 사실 이제 컴퓨터를 만들 때 이제 그 이전에는 사람의 어떤 사고를 기계로 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요분이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바꾸는 이제 주요한 역할을 하셨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전자두뇌로 불렸습니다. 근데 이 전자두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 단위가 일단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뉴런에 대한 논의가 있게 됩니다. 19세기 말 두뇌의 기본 단위는 뉴런이라는 것이 밝혀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발견은 현미경의 발전으로 가능했습니다. 또한 뉴런이 전달하는 것이 정기적인 신호임을 알아내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신비롭고 영적인 것에서 정기적인 신호로 구체화되었습니다. 19세기는 전자공학적 발견과 혁명이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두뇌의 신호가 전기 신호로 표현될 수 있다면 그것은 전자회로로 만들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전자두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 단위가 필요했습니다. 두뇌를 구성하는 세포가 뉴런임이 밝혀진 상태였기 때문에 의사 맥컬로치와 논리학자 피츠는 뉴런의 생물학적 틀을 걷어내고 연산할 수 있는 형태의 수학적 틀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수학적으로 표현이 될 수 있어야 전자회로로 만들 수 있고, 전자회로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잠재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지능의 비밀을 밝히고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생물학과 논리학의 협력적 발전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다음과 같은 뉴런의 수학적 모형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의 이제 배경 소개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현하면서 같이 이제 살펴보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같이 이제 먼저 계략적인 틀을 살펴보고요. 여기에 대응하는 구현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결과 1943년 맥클로치 피츠 뉴런이 발명되었습니다. 이름이 어려우니까 앞으로는 줄여서 MCP 뉴런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맥락에서는
인공 뉴런이라고 하거나 그냥 뉴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MCP 뉴런의 수학적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입력은 x라고 표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개의 특징들로 구성된 벡터 형식의 값입니다. 정보는 통째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특징으로 나눠져서 처리됩니다. 각각의 특징들은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입력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가중치가 부여된 각 입력은 단일한 값으로 취합됩니다. 취합된 값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 최종 출력을 발생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활성화라고 합니다. 최종 출력은 1 또는 -1의 값입니다. 요게 우리 두뇌의 간단한 수학적 모형입니다. 우리 두뇌의 이제 세포, 뉴런의 이제 간단한 수학적 모형인데요. 매우 이제 추상적인 얘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방금 전에 이제 한 5분 정도의 이제 소개가 이 47페이지 하단에 요 내용을 이제 가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퍼셉트론은 다수의 신호를 입력받아 하나의 신호를 출력합니다. 왜? 왜가 없죠. 그냥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신호가 전류나 강물처럼 흐름이 있다. 그게 이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서술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 결론적으로 퍼셉트론은 두뇌의 전자 두뇌를 만들기 위한 이제 기본 단위의 노력이다. 이렇게 이제 가름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하단에 보시면 인공 뉴런 뭐 이런 식으로 그 부리기도 한다라는 점을 간단하게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48페이지. 그럼 이제 보시면 이제 그림 2-1번과 이제 2.1까지 요 48페이지의 내용이 방금 전에 이제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건데 그림이 약간 상이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그리는 사람마다 좀 더 상세하게 그릴 수도 있고 좀 개략적으로 이제 그릴 수도 있는데요. 일단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같은지 아닌지는 이제 해보면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1943년 MCP 뉴런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957년이라며 이게 그 MCP 뉴런으로부터 15년 정도 더 걸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입력을 넘파이즈 ND 어레이로 적당히 다음과 같이 이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입력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응하는 이제 가중치, 웨이트의 약자로 이제 쓰고요. 이 가중치 벡터를 랜덤하게 생성을 좀 하겠습니다. 평균하고 이제 분산이 이제 1인 값으로 그냥 적당히 이제 표준 정규 분포로 획득을 해보고 요 x의 이제 개수만큼 생성되도록 다음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가중치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가중치는 이제 웨이트의 번역입니다. 그러면 뭐 요게 랜덤하니까는 이제 유사 난수죠. 그래서 이제 저랑 이 값이 당연히 다르실 겁니다. 다르실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뭐 달라도 상관없는데 이 결과가 이제 또 다르면 혼선이 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난수 초기 값을 그냥 고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난수 초기 값을 이제 고정하면 저랑 완벽하게 이제 동일한 값을 이제 얻으실 겁니다. 뭐 그 값을 현재로서는 의미는 없고요. 이게 또 그 이렇게 하니까는 다 양수값이 나와 버리네요.
음수 값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랜덤 스테이트를 다른 걸로 좀 바꾸겠습니다. 1로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평균하고 편차를 이제 1로 했는데 요거는 이제 잘 아시는 대로 노멀이기 때문에 정규분포고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표준 정규분포 확률 모델에서 x가 이제 3개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이제 개수만큼 3개의 값을 이제 생성하기 위해서 다음 걸 진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실습이 이제 어디에 대응하는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죠. 보시면 입력이 이미 n개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3개만 한번 해봤고요. 거기에 1대1로 가중치가 이제 하나씩 이제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현재 이 그림에 대응하는 이제 구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절차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바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절차는 이제 입력의 가중치를 할당하는 과정입니다. 왜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보겠습니다. 지능적인 동작은 입력을 차등해서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입력을 있는 그대로 처리하는 것은 지능적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지능적인 존재는 상황에 따라 중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누고 중요한 것을 우선해서 처리합니다. 입력을 차등해서 처리하는 능력은 가중치로 표현됩니다. 가중치는 입력에 곱해지는 값입니다. 입력값을 얼마만큼 부과시키는가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려면 곱하기가 적당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입력값이 0.1이라고 했을 때 가중치 값이 0.1이라면 결과값은 0.01이 됩니다. 같은 입력값에 대해 가중치 값이 10이라면 결과값은 1.0이 됩니다. 가중치를 중요도라고 비유하면 같은 입력에 대해 가중치가 크면 클수록 그 입력의 효과를 더욱 강조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중치가 0이라면 어떠한 입력값이 들어와도 해당 입력은 출력에 기여하는 바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들어오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거를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x1에 w1을 곱하고 x2에 w2를 곱하고 x3에 w3을 이제 곱하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 numpy nd 어레이로 만약에 안 만들었다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xk와 wk를 각각 이렇게 해가지고 원소별로 이제 곱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 안 하고 싶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numpy를 이제 한 거고 x랑 w를 그냥 곱하시면 똑같습니다. numpy nd 어레이는 원소별 산술 연산이 기본이기 때문에 각각 원소를 획득해서 포문에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ND 어레이로 표현을 안 하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뭐 이미 이제 그 얘기는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하면은 0.16으로 시작하고 마이너스 0.12로 시작하고 마이너스 0.15로 시작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동일한 결과를 바로 획득하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입력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넘파이를 이제 통해서 수행하면은 이런 연산들을 이제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어요. 했고요. 근데 그 이 가중치를 이제 부여를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건 뭐 사실 복잡한 과정은 아닌데 의미가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요 입력이 0.1, 0.1인데 가중치가 이제 서로 다르면 결과적으로 이제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요 값이 절대값이 이제 크다는 거는 이 x2의 변화량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겠다. 이런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얘는 이제 훨씬 덜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리고 만약에 완전히 0이다. 이런 경우에는 얘가 무슨 값이 들어와도 그냥 영향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능적으로 동작한다는 것이 이제 이런 식인데 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뭐 지능적으로 동작하는 거 만들 수 있겠니? 챗GPT도 이런 식으로 입력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딥러닝으로 가셔도 그냥 기본적으로는 이런 방식입니다. 의외죠.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제 지능적인 동작처럼 보이는 게 만들어질까? 일단은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점들을 이제 반영해서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1단계. 그래서 가중치를 부여하면 x1에 대응하는 w1, x2에 대응하는 w2. 이거는 뭐 순서를 바꿔서 써도 상관없죠. 그리고 이제 xn에 대응하는 wn. 그러면 두 번째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게 다음 절차입니다. 뉴런의 입력은 가중치가 부여된 다음 단일한 값으로 합쳐집니다. 음속으로 해갖고 뉴런의 입력은 가중치가 부여된 다음 단일한 값으로 합쳐집니다. 취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두 다 더하면 됩니다. 이때는 곱하기가 아니라 더하기를 통해 수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곱하기를 사용하면 어느 하나가 0이면 전체 출력이 0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결과를 영문자 Z라고 표기하겠습니다. X는 입력이고 Y는 최종 출력이라서 사용되지 않은 문자 중에서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그런데 연산의 과정을 살펴보니 이것은 두 벡터의 내적 연산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적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산 대상 텐서들의 형상이 적절하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XW 두 벡터 중 어느 하나의 행과 열을 바꾸는 전치 연산을 수행하면 내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중치 W에 대해 전치 연산을 수행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n과 n/1 형상에 대해 내적이 수행되면 1/1, 즉 스칼라 값이 발생합니다. 이 결과는 이전의 z값과 동일합니다. 둘 중 어떠한 표기도 괜찮지만 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약간 더 간결합니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곱해진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다 더하겠다는 건데 이제 어떻게 더하는가 이제 스타일이 1번하고 이제 2번이 있다는 거고요. 같이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이제 썸 해가지고 다음 같은 값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럼 뭐 간단하죠. 그런데 요거를 이제 할 때 이 XW 벡터의 내적 값으로 하면 이제 서로 이제 동일한 값입니다. 동일한 연산입니다. 그래서 어설트 문을 통해서 이 두 연산이 이제 동일하다.
라고 하는 점을 이제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결과를 그 뭐라고 이제 부르기 위해서 Z라고 부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소수점이 너무 이제 상세하니까 이 소수점에 대해서 이제 표기할 소수점의 이제 자릿수를 조금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소수점 두 자리까지 표시하는 프린트문을 가끔 사용하겠습니다. 너무 귀찮지 않으면요. 그럼 보시면 요 첫 번째 이제 썸으로 수행하는 것은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할 때는 시그마 이런 식이고요. 요 닷으로 할 때는 x랑 w의 이제 w 벡터의 이제 내적 연산 이제 수행하는 것을 이제 넘파이에서는 닷이라고 하는 요 닷 프로덕트라고 하죠. 또는 벡터 곱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말로는 내적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연산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들 자체가 이런 식의 연산에 최적화가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X가 많아질 때는 이제 이런 식의 연산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경망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연산을 하나 꼽자면 이런 식의 이제 연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이 익숙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뭐 별거 없었죠. 그러면 두 번째, 요 취합을 어떻게 하는가와 관련해서는 여기서 이제 x와 w의 이제 내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제 세 번째까지 하면은 이제 우리 인공 뉴런 구현이 완성이 되는데요. 바로 활성화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 취합을 그러면 굳이 왜 하냐? 이런 것도 보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합쳐야 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금융시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합니다. 코스피 등이 그런 것들입니다. 만약에 이런 지표가 없다면 뉴스에서 주식시장을 설명할 때 곤란합니다. 어떤 주식이 오르고 어떤 주식은 내리고 또 다른 주식은 조금 올랐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시장이 좋다는 걸까요? 나쁘다는 걸까요? 개별적인 변동을 나열해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의 단일한 값으로 취합하는 것이 지표입니다. 마찬가지로 입력에 대해 가중치가 부여된 것들도 단일한 지표로 표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의 단일한 지표로 이제 합쳐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으로서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집계된 값들은 최종 단계를 거쳐서 출력됩니다. 이런 과정을 결정 또는 활성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Z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까지의 값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특정한 임계점 B를 기준으로 Z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B는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Z의 값에 따라 Y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1로 귀결됩니다. 그럼 뭐 되게 간단합니다. 보시면 요 Z가 어떤 임의의 실수값이 나오는데 지금처럼요. 그거를 임의의 임계점을 기준으로 1 또는 마이너스 1로 결정하면 됩니다. 구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Z가 지금 무작위로 됐어도 우리가 이제 난수 초기 값을 설정했기 때문에 저랑 완벽하게 동일한 값을 얻으셨을 거예요. 마이너스 0.12를 얻으셨을 거고 그러면 임의의 편향을 0.1 정도로 설정을 이제 하면 y 값은 z가 이제 b보다 큰 경우에는 1이고 아닌 경우에는 마이너스 1로 귀결시키면 당연하게도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요 z값하고 b값 혹은 뭐 입력의 값들이 현재로서는 의미는 없고요. 그냥 이제
어떤 의미의 모의의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두뇌의 뉴런의 수학적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MCP 뉴런을 하나의 함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MCP 뉴런 이렇게 이제 하고요. XWB를 이제 받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Z라고 하는 것은 XW의 이제 내적으로 하면 되고, Y는 방금 전에 이제 1 하고, 방금 전에 이제 구현한 걸 그대로 이제 하시면 되고, Y 해서 마무리 해내면 되고요. 이렇게 구현한 것이 잘 수행되는가를 이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저 X를 위에서 이미 정의를 했지만 멀리 있으니까, 그리고 요번에는 그 난수 초기 값을 지정하지 않고 편의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Y는 MCP 뉴런으로 XW, B는 우리가 적당히 이렇게 설정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프린트문에서 X가 들어가고 MCP 뉴런을 이제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Y가 나왔다. 이런 스타일로 한번 이제 출력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큰 상관은 없지만 요 API를 작성하실 때 아까와는 조금 다르게 랜드하고 여기 N자가 이렇게 이제 붙었는데, 요거는 요거랑 그 랜드가 다릅니다. 뭘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요 두 개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과 같은데, 요거는 그냥 그 편의 기능입니다. 간단하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종종 이제 그 넘파이에 대해서 소개를 이제 드릴 때 가끔 이제 소개가 되는 것들 간단하게 리뷰 드리면서 보겠습니다. 넘파이 랜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쓰는 그런 이제 API들이 다음과 같은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쓰는 게 뭐냐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노멀을 했고, 이 노멀에 대응한 이제 랜드n 요걸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난수 확률 모델에서는 주로 정규 분포와 균일 분포가 많이 사용됩니다. 정규 분포는 평균을 중심으로 분산된 값들입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 확률 모델로 난수를 생성하면 평균 근처에서 값들이 생성될 확률이 높습니다. 평균 0,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numpy 랜덤 노멀 함수에서 평균 편차 그리고 결과 텐서의 형상을 지정해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준 정규 분포가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평균 0, 편차 1로 고정되어 형상만 지정하면 되는 landn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멀에다가 평균하고 편차를 원래는 제공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그 0하고 1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이제 landn이라고 하는 이제 편의적인 API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와 비교해서 약간 이제 다른 게 유니폼입니다. 균등 분포에서는 값들이 발생할 확률이 동일합니다.
균등분포 확률 모델로 값을 생성할 때는 시작과 끝, 그리고 결과 텐서의 형상을 지정합니다. 균등분포의 시작을 0, 끝을 1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형상만 지정해서 생성할 수 있는 랜드 함수를 따로 제공합니다. 정규분포에서 사용하는 랜드n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명칭이 비슷하지만 확률 모델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n자를 빼시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0일 범위에서 값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 n이 여기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균등분포가 이제 될 수도 있고 정규분포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가끔 이제 그게 좀 이제 신경이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이제 크게 상관없지만 뭘 하셔도 어차피 난수 값이면 되니까요. 근데 일단 랜드 n을 사용했다는 것은 명시를 하면서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과 같고요. 그 MCP 뉴런을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랑 싱크를 맞춰 보겠습니다. 48페이지. 그림 2-1번에 이제 대응하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아까 이제 슬라이드보다는 좀 간결하게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x1에 대응하는 w1, x2에 대응하는 w2 이런 식인데 이게 내부적으로 연산이 되는 과정을 그림에서 이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표기가 다른 점이 있는데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을 보시면 이 임계값을 우리는 b라고 했는데 교재에서는 세타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교재도 몇 페이지 뒤에 마음을 바꿉니다. b라고 부르거든요. 바꾸는데 아니 그럼 왜 이렇게 했어 하면은 이유가 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납득할 만한 이유는 아닌데 어쨌든 이제 금방 마음을 바꾸고 그래서 이제 그냥 b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식 2-2.1번을 이제 보시면 여기서 w1 x1 더하기 w2 x2인데 요거를 우리는 그냥 x와 w 벡터의 내적으로 하고 이제 z라고 이제 부르기로 했죠. 그죠? 이거는 그냥 편의죠. z라고 부르는 거는 뭐 값이라고 불러도 상관없는데 네, 교재에서는 일단 처음 논의 드리는 거라서 아직 약자를 제시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교재에서는 요 부분이 z에 대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논의에서 요 부분이 우리는 이제 Z라고 일단 이제 불렀고요. 그리고 요 세타가 우리의 우리는 이제 B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렇고요. 뭐 그거를 이제 구현하신 거고 요 수식 자체가 이제 MCP 뉴런의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우리는 그 y 값을 1 또는 마이너스 1 둘 중에 하나로 했는데 교재에서는 이제 0일로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둘 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그래도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출력값 차이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MCP 뉴런 출력 y값은 1 또는 마이너스 1로 표현합니다. 전자공학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0은 신호가 없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입력이 들어오지 않으면 출력은 그냥 0이겠죠. 따라서 두 개 값을 구별하고자 할 때 하나를 1로 표현한다면 거기에 구별되는 값은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을 선택하는 것이 전기 신호적 측면에서는 바람직합니다. 예전에 모스 신호로 통신할 때 서로 다른 값들은 1과 마이너스 1, 3과 마이너스 3 값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물리계의 전자공학과는 달리 컴퓨터의 세계는 논리계입니다. 논리의 세상에서는 없는 값도 값입니다. 그리고 없는 값은 0과 구별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할 때는 마이너스 1 대신 0을 설정해도 무방합니다. 예전에 이제 처음에 1940년도 이때 구현할 때는 컴퓨터가 아직 발명되기 좀 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다 전선으로 연결해서 구현을 했는데 그때는 0 하면은 이게 그 신호가 안 들어오거나 뭐 전선이 어디 끊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0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모스 신호 같은 것도
1 아니면 마이너스 1, 3 아니면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값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컴퓨터에서는 널 값이 있잖아요. 없다라고 하는 널 값이 따로 그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0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일단 이제 그런 뭐 사소한 차이점이고요. 근데 이제 요 편향과 관련해서 그 이 편향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또 이제 간단하게 확인하고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비유에서 취합과 활성화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투자는 단순하게 서술하자면 정보를 종합해 결과적으로 두 가지 행동 중 하나를 하는 것입니다. 사고 팔아서 이윤을 추구합니다. 다양한 정보 속에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적절하게 차등해서 지능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정보는 결과적으로 어떤 지표로 취합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그러한 지표 중에 하나가 코스피입니다. 그런데 지표가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정보에 불과합니다. 코스피 지표가 Z라면 Y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은 산다, 마이너스 1은 판다라는 행동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보가 취합된 지표 Z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거나 파는 것을 실행할 때 B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같은 지표 값이라고 해도 임계점 B 값에 따라 최종 실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향비를 투자자 마음속의 임계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스피가 4천이면 사겠다 라고 마음먹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3천만 넘어도 팔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표에 대해서 어떤 B값을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의 경우라면 이에 따라 이익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가중치와 함께 편향 비도 지능적인 동작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Z 값이 뭔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동일한 Z 값이라고 해도 B 값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그 요새 이제 이슈가 많이 되는 엔비디아, 뭐 비트코인, 테슬라 이런 이제 주가가 지금 싸다고 생각하면 사야 될 거고 비싸다고 생각하면 팔아야 될 텐데 사람마다 그 임계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전환한가에 따라서 같은 정보라도 동작이 완전히 반대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1943년에 MCP 뉴런을 구현하고 이 의미를 이제 살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이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신경망을 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